프로토콜 준비하면서 제가 이유준 교수님의 전작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 100가지를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여기 여름철새 중에서 흰눈썹 황금새 붉은배 집박이 미라블이 붉은밤 미스에 그다음에 터스의 말똥가리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똥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새 터스로서는 거의 보기 쉽지 않고 거의 겨울철새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미라블이도 번식 개체는 봤다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들이 멸종위 조성새 말고도 우리가 알게 모를 새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준 교수님께서 새들이 이렇게 멸종위기를 치닫는 이유, 그다음에 멸종을 막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쭤보겠습니다. 자, 새를 포함한 그 포유류 동물이 멸종위에 처하는 이유는 보통 전통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했죠. 서식지 파괴. 네. 또 하나는 과도한 이용이나 인간이 밀렵을 해가지고 잡아먹는다든지 딴 이용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는 그 반려동물로서 새를 포획해가지고 교류가 많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처럼 새를 잡아 그냥 먹는 거죠. 그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종이 도입돼가지고 특히 포유류 같은데 블루길 문제도 있고 그런데 황소 개구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 오염, 플라스틱도 네. 있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농약, DDT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매 같은 경우에 매종류, 맹금류 같은 경우에 생물 농축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알이 얇아져 가지고 포란을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고 이래 됐죠. 그게 이제 주로 DDT 문제인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새들이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터인 서식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터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자기네들 사는 서식지, 여름철 새 같으면 월동지인 동남아시아 아니면 우리나라 중간 휴식지가 개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겨울철 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월동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미 철의라든지 이런 지역 굉장히 개발 수요가 높죠. 그리고 중간 휴식지인 북한 쪽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번식지의 개발, 이런 서식지를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종이 잘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이 여러 가지 서식지 개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에너지 아까도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하게 그거는 생물 농축하고 종합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면 시야오에 많이 몰렸느냐. 시야오 상황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개발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개발돼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오는 부분도 있다 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서식지는 보장하는 게 무엇보다도 많은 조류, 포유류, 양서 파충류를 생존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서식지 보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식지 보존의 첫째군요. 네. 지금 멸종인 새들이 많고 그 중에서 지금 황새와 따오기가 이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 이 새 말고도 복원 사업이나 계획한 새가 있는지 하고, 이 새 복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적잖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새를 복원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다 또 투자 대비 무슨 의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를 복원 계획이 있는지 하고, 이 복원되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자, 여기서 이제 황새 따오기를 주로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 다음에 황새를 먼저 말씀드리면, 황새는 겨울철 새가 주류고, 그렇죠. 일부가 터새였습니다. 터새인 것은 여러분이 잘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음성 황새가 수컷이 총에 맞아 죽고 암컷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는 이제 끝났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일본 쪽으로도 가지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인공 번식에 성공해서 이제
저 예산군에서 그걸 하고 있죠. 그래서 황새도 그렇지만은 이 습지의 새, 논에서 이존하는 종이다 하는 식으로 볼 수 있고, 요새도 겨울 철새로서 오죠. 그런데 뭐 하여튼 성공적으로 뭐 됐다고 볼 수 있고, 일본에 비하면 예산 투입 대비 요새 많은 가성비가 조화가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 황새가 우리가 했던 황새가 타이완까지 날아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타이완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완 같은 데는 대형 조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새는 뭐 지속적으로 그걸 하고 예를 들어 일본의 예를 같으면 도요가라는 지역이 마지막 황새가 사라진 곳입니다. 도요가인데 거기서도 러시아 쪽에서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거는 대대로 그 효고현 지사가 관심이 많아가는데 효고 공업대학의 그 교수를 황새만 연구하는 교수를 5명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에서 계속 그 해가지고 하는데 도요가에서는 인구 10만의 도시에서 오늘은 황새를 봤느냐 안 봤느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학교할 때 황새를 봤느냐 하면 하나가 이슈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우리의 그 과거 논농사 지역에서의 문화다. 우리와 같이 살아온 생물의 구성원이고 앞으로도 토요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 황새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오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학명이 니폰입니다.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1980년도에 일본 황새는 일본 따오기는 멸종을 했죠. 그것도 아까 유전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겨울 철새가 있고 주류고 그 다음에 따오기가 이제 특새가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있고요. 표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도 다 멸종돼서 지금 본래 분포역이 일본,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그 브라디보스토크, 연해주가 번식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다 멸종됐다고 생각했는데, 1981년 중국, 섬서성 양령에서 7마리가 날아가는 걸 봤어요. 그 7마리가 두상이 소위 말해서 성조였고, 어버이 새였고, 3마리가 새끼 새였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인공정식을 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사육하에 2,500마리, 야외에 2,500마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사육하에서 한 150에서 200 될 겁니다. 야생 것도 한 300마리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또 중국에서 한 상을 가져와가지고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암수를 가져왔죠. 또 중국에서 준 게 수컷 2마리만 줬어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사육하에 한 360마리, 조금 360마리 되고, 그 다음에 야외 방상이 한 80마리 되는데 좀 가고 나서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따오기도 또한 무슨 상식이 있느냐면 논에 있는 밀꾸라지라든지 이런 걸 논농사하고 가고 우리나라 농촌 문화하고 관계있다. 그 관계 있기 때문에 따오기 황새를 복원하는다는 것 자체는 과거의 우리 농촌 문화, 우리 민족 문화의 그 문화를 살리고 있는 것도 되고 우리의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키워간다는 그 프라이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내지는 우리 앞에 간 분들이 그 시대에 없어진 종을 이 땅에 그 생물 다양성이 일어나서 살려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준다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새의 보호이라든지 그 다음에 따오기의 보호이라는 것은 공장을 하나 짓고 그 하는 것보다도 한국이 선진국에 다가가는 하나의 그 발자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 멸종 황새나 따오기 같은 멸종 위기종의 복원의 의미를 농촌 문화, 우리 민족 문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
그다음 미래 세대에 대해 우리 문화를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셨고요. 우리가 어쩜 이런 것들을 보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지표도 된다 이렇게 이제 mol종의 의미를 가지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멸종위기를 멸종위기한 동물을 갖다 가장 막기 위한 의미 있는 건 서식지를 지키는 게 가장 의미 있다 말씀하셨고, 아까 최정희 선생님도 천연기념물을 그런 종을 보존하는 것보다 어떤 장소 서식지 보관하도 굉장히 저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최정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 변화도 우리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극한 기후 변화가 생물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다가는 또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서 그런 또 영역이 확장되는 생물 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할 때 직박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중부 이북 중에 아주 흔한 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아니면 더 그처럼 따뜻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새가 더 늘어나는 종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시아오라든가 서해안 쪽에 섬 같은 원래 따뜻한 무인도 섬 같은 데서 이제 서식했던 거무늬마 직박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열대성 조류인데 중국의 남쪽이나 이제 베트남이나 그쪽에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무인도 섬에 이제 남쪽에서 서식을 하다가 지금 육지까지 서울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갈대습지도 거기도 한 20여 마리가 있고 풍도 같은 섬에는 거기는 한 100여 마리가 넘게 있습니다. 이미 걔는 거기에서 텃새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아오의 대부습지에는 이제 뿔론병아리는 원래 겨울 텃새로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이미 텃새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그 자리는. 네네. 그래서 좀 이 습지가 얼면은 대부습지가 얼면은 시아오 안에 바닷속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텃새화되는 새들이 그 몇 종들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지구온난화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숙제들이 풀어 나갈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열대성 조류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여기 94년도에 하고 흔한 새 아닌 새 말씀드렸었는데요. 미라부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름 번식지를 갖다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라부리가 번식지가 이 습지 내에도 이렇게 거기 농촌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몇 동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이게 어떤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둥지를 트는 걸 좀 찾지는 못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더 줄었다는 소리예요. 예, 이게 이제 숫자는 날아다니는데 번식지, 둥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체수도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효승 교수님이 이 책을 쓸 때 90년대는 미라부리 일이 꽤 많았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만큼 어떤 물론 이제 기후 변화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섭, 이제 더 가까이 보려고 해서 또 이렇게 가까이 가고 둥지를 더 가까이 보려고 해서 둥지를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는 걸 이렇게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체수도 줄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새를 본다고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살지를 않지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남극의 펭귄 연구를 교수님께서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좀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9년 정도 연구를 했고 교수님께서는 또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책에 펭귄 이야기를 쓰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펭귄 이야기 중에 보니까 펭귄의 보육원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펭귄에게도 유치원, 보육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행동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제가 펭귄 세종과학기지 펭귄 마을에 대해서 기술한 이유는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에 있지만은 남극은 남극 협약에 의해서 인류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펭귄마을 아스파 171 이런 것은 우리의 영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 영토입니다. 과학 영토이기 때문에 과학 영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펭귄 마을이라는 아스파 171에는 주로 이제 특급 펭귄과 젠투 펭귄이 이제 한 5,000상 정도 우리나라 겨울인 11월부터 3월 이때까지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하는데 한 5,000상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보면 젠투 펭귄과 특급 펭귄이 주로 먹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동물성 플랑크톤인 크릴 새우를 먹게 돼요. 먹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육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특급 펭귄, 젠투 펭귄 주로 알을 한 개 내지 두 개를 놓고, 그 다음에 그 황제 펭귄은 한 개를 놓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새끼가 부화가 되면 먹이를 끊임없이 암수가 교대로 그 바다에 가서 먹이를 채집해서 갖다 주고 토해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덩치가 점점 커지고 이러면 지금 양의 한 마리가 그 새끼를 그 포추 안고 있고 이제 두 마리를 키우면서 같이 열을 전달하면서 같이 키우는데 한 마리만 가고 암수가 교대해서 갔다 하는데 덩치가 커지면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 마리가 다 같이 암수가 가야 먹이를 공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육원에 유치원에 가면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이 몇 분 있고 유아들이 많듯이 그 펭귄이 많고 어른 펭귄이랄까 성조들이 몇 마리만 짓고 나머지 어른 펭귄들은 성조들은 먹이를 채집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른 펭귄이나 성조들이 소위 말해서 남극 도둑갈매기라든지 기타 풀마갈매기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새끼들과 할 때에 방어도 하고 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 이렇게 하고 클라세 내지는 뭐 이게 프랑스 말이고요. 킨드가르텐 독일 말인데 그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보육원, 유치원 아마 보육원이면 맞다고 볼 수 있죠. 보육원이 유아들이 많고 보육교사가 있듯이 몇 마리의 성조가 보육교사처럼 지키고 나머지 부모새들은 먹이를 바다에 채집하러 가는 두 마리에 다 가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보육원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황제 펭귄이나 뭐 특급 펭귄, 펭귄들이 다 이런 같은 그렇죠.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황제 펭귄은 알을 하나가 놓기 때문에 왜냐 거리가 멀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키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급 펭귄, 젠투 펭귄은 두 마리를 키우고, 보통 한 마리도 있는데 주로 두 마리. 그 두 마리를 먹이 살리려면 덩치가 점점 크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미하고 거의 그 성조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상당히 에너지 요구량이 많죠.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암수가 다 같이 그 먹이 채집하러 바다에 갔기 때문에 새끼를 나누고 새끼들 그러니까 유조들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몇 마리가 남아서 이 전체를 돌보는 거죠. 그럼 그 보육교사로 남아있는 펭귄들도 실은 거기 안에 자기 새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대로 하겠죠. 교대로. 아까 우리나라 새 말고 이제 펭귄 얘기인데 보니까 과학 영토라는 게 아주 새로운 적이네요. 그러니까 인류 공동의 거기 유산이니까 자산이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제 뭐 우리나라 새는 아니지만은 거기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할 그런 가치가 있는 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생태, 문화, 예술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새를 보면은 우리가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새에 대해서 보존하고 저식 보존할 가치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철민 선생님께서 우리가 새를 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관찰 어떻게 하면 잘 관찰할 수 있을까? 아까 정 선생님께서 아침에 해가 비치는 쪽에 새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날씨도 일단 새를 볼 때 날씨도 봐야 되고 그 어느 때 새들이 아침에 활발하게 움직일 건가 그런 걸 미리 때 이제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할 때는 최대한 조용한 모습 또 자기가 이렇게 서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자기 몸을 노출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새들은 당연히 이게 유혹을 느끼고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고의 그 새들이 모아서 안전하게 내가 안전해야지 새들도 안전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러지 막 이렇게 내가 두서없이 막 가까이 보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말을 잘 듣는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에요. 이건 새 볼 때는 조용히 하자 그러고 딱 그러면 떠들면 어떻게 하겠지? 날아가 버려요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주 지네들이 싹 쏟아내면서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원 애들보다 더 못하다 이거지 새를 보러 어떻게. 그래서 교육할 때에도 일본 사람들은 새를 볼 때 맞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용하니 새가 은폐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그 새 하나를 가까이 보는 거를 특징을 찾아가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에서 집에 와서 그 기록을 남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걸로 만족을 느껴요. 그리고 그 새도 야생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을 꽃이 우리를 보려고 1년 동안 기다렸을 거고 우리도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새들도 우리가 그걸 보려고 첫새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게 서로 볼 수가 있고 가까이 볼 수가 있다고요. 그 일본의 탐정어랑 비교한 거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교수님 저쪽에 유럽 같은데 지금 일본의 탐정문화하고 우리가 멀리서 새를 그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게 이제 정책되어 있다는데 유럽은 어떨까? 유럽 특히 탐정 문화가 탐정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영국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왜 제가 한 번은 아시아 무슨 기구에 있는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이 그 한국에 왔는데 새 보러 같이 갔어요. 아니 당신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새를 그렇게 잘 보냐. 하여튼 7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새 보러 다녔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영국 같은 데는 탐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인프라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RSPP 영국의 왕립조류협회가 가지고 네이처리즘 보호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비지터 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관찰할 수 있는 관찰 오두막 칩을 돈을 많이 해가지고 숨어서 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고대가 산새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감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새들이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이 조금은 돼 있는데 시아오라든지 새들이 많이 오는 서초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산세에 대해서도 또 거기에 따른 관목청을 심든지 임청에 따라서 들어오는 새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이제 단순히 서식지를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종에 따른 서식지가 이제 영어로 보면 종에 따라서 서식지 요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뭐냐 먹는 먹이라든지 잠자리, 둥지, 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토를 다양한 스타일의 서식지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습지는 습지도, 살림은 살림, 감목은 감목, 들이면 들. 근데 그런 부분이 잘 되었을 때에 새들을 보호하는 게 자연히 거기에 맞는 새들이 들어오고 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우리도 자연을 즐기고 걔네들도 생존을 하면서 살아가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특히 버드워칭 탐조는 평생 행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새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특히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게 상당히 고급 취미이고 또 자식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는 아주 멋있는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홀씨로서는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을 저희 홀씨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반 토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끝으로다가 우리 이 얘기는 좀 해야겠다 하는 거 한 말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중희 선생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그 모든 생명들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도 생명이고 모든 포유동물도 생명이고 프랑푸도 생명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편리한 시설은 다 해볼 거는 다 해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얘네들이 보금자리가 되고 종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땅이 우리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숙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에콜시에서 이런 이제 그 한국의 새 생태 문화 저자를 모시고 하는 그 북토크에 저도 참석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한국의 새 생태와 문화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좀 바라고요.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단편적인 그 새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식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 생태와 문화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까지 깊이 있게 저술한 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과 함께 또 여기 이제 컵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컵을 만드느라고 참 심려를 기울였었어요. 그림을 한국의 새 그 그림을 그리신 다니구치 다카시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이 그림을 이번에 이 컵을 위해서 새로 그려주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새는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새 1급이에요. 그래서 그 14마리를 여기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컵이라는 점을 좀 선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책이 조류에 대한 과학, 그 조류학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 부분을 했고, 특히 이제 생리, 생태까지 넣어서 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문화적인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그걸 잘 보시고, 즐겨 주시고, 또 많은 충고의 말을 주시면 좀 더 보완을 더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